우리 엄마랑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 호떡을 굽던 18살 은지는 갑자기 들려온 이 한마디에 멈춰 섰습니다. 도연그룹 외아들로 보이는 10살짜리 꼬마가 명품 코트를 입은 채 그녀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듯한 이 아이의 슬픈 시선. 도대체 이 아이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왜 이 재벌가 아이가 수많은 사내 진미를 두고도 하필이면 이 흙탕물 속 호떡 포장마차의 은지에게서 위안을 얻으려 하는 걸까요? 은지와 이 아이를 엮은 운명의 실타래가 궁금하시다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을 애는 한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밤. 부산의 상징, 남포동 국제시장 골목은 인파로 북적였지만 그 온기는 낡은 천막안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18살 은지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작은 호떡 포장마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와 커다란 목도리로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피로와 추위에 질린 눈이 반짝였죠.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발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는 차가운 겨울 바람이 스며들어 양말을 적셨습니다. 낡은 패딩은 바람 한 줄기조차 막아주지 못했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떡이요. 따뜻한 호떡 있어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려 나왔지만 은지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이 작은 포장마차가 은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그녀가 이 매서운 겨울을 버텨내는 이유, 그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는데 그건 바로 얼마 전에 받은 수능 성적표였습니다.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은지에게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죠. 이 한 문장에 은지의 모든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꿈꾸던 소녀는 지금 당장 생명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차가운 길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포장마차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폐암 말기인 외할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죠.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은지를 친손녀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었어요. 외할머니는 지금도 부산 대병원 일반 병실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와 포장마차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호떡 반죽을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호떡 반죽이 익어가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차가운 골목을 스쳤지만 은지의 코끝은 시큰했습니다. 이 냄새는 그녀에게 단순히 장사의 냄새가 아니라 할머니의 약값이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필자적인 의지의 냄새였으니까요. 그렇게 은지는 자신만의 작은 전쟁터인 호떡 포장마차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죠. 이 매서운 부산의 겨울이 아주 특별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달콤함으로 기억되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요. 같은 시각, 부산 남포동의 싸늘한 골목에서 붕어빵을 굽는 은지의 고단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부산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지역, 바로 해운대의 최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도연그룹. 그 이름만으로도 한국 재계에서 엄청난 무게감을 자랑하는 굴지의 전자기업이었습니다.
도율은 바로 그 그룹의 하나뿐인 외아들이자 곧 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후계자였죠. 도율은 태어나서 줄곧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일상은 명문 사립 초등학교, 최고급 학습센터,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된 주치의와 보모들의 손길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세계에는 남포동의 흙탕물이나 포장마차의 추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해서도 안 되는 온실 속의 귀한 존재였습니다. 최근 도율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잠시 부산 해운대 본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가족 문제라는 거대한 그림자 때문이었죠. 세간에는 쉬쉬했지만 도연그룹 회장의 재혼 문제와 복잡하게 얽힌 상속 관련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살의 어린 도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싸움이었지만 그 날카로운 갈등의 파편들은 고스란히 도율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도율이 머무는 해운대 저택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 안에는 수십 가지의 산해진미가 차려진 식탁이 매일 밤 준비되었지만 아이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주방장님이 도련님 입맛에 맞춰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도율은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깡마른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 보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도율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율의 창백한 얼굴에는 활기나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부산으로 와서 겪는 낯선 환경 때문에 극심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세상의 어떤 명품이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깊은 허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기는 곧 그의 몸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율이 부산 해운대 본가에 머물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이미 가족 모두에게 절망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었으니까요. 도율은 극심한 식욕부진으로 몇 달째 제대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 가족과 주치에 모두 걱정에 빠져 있다. 도연그룹의 외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영양가 높은 음식이었습니다. 저택의 주방은 최고급 식자재로 가득했고 전담 주방장은 도율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매일 수십 가지의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도율의 식욕은 극심한 부진을 넘어 아예 음식을 거부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몇 달째 제대로 음식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입에 넣은 음식을 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 뱉어내거나 억지로 삼키려다 구토 증상을 보이기도 했죠. 깡마른 팔다리는 더욱 가늘어졌고 창백한 얼굴에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 큰 고독감이 맴돌았습니다. 도련님,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닭가슴살 수프를 끓였는데 비타민과 영양이 풍부해요. 한 모금만이라도. 주치의가 처방한 특수 영양 음료와 수액이 있었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도율의 병명은 병원에서도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진단했지만 그 어떤 치료와 심리 상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도연그룹 회장 도경호는 손자의 상태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였지만 가장 사랑하는 손자의 생기 잃은 모습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급 시설과 의료진이 투입되었음에도 차도가 없다는 사실은 곧 도경호 회장에게 개인의 무능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권위 있는 소와 정신과 의사를 초빙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가 다시 입맛을 찾게 해야 해. 도경우 회장의 날카로운 명령이 해운대 저택을 맴돌았지만 그 명령은 도율의 입맛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율의 눈빛은 공허했고 그의 내면은 세상의 모든 맛을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 음식은 더 이상 생존이나 즐거움이 아닌 거부하고 싶은 현실의 상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운전기사 김 씨는 매일 아침 도율을 학교에 태워다 주고 하교 후에는 그의 텅 빈 눈빛을 백미러로 확인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도련님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먹고 싶다고 한 게 언제였던가. 모두가 도율의 식욕 회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정작 도율 자신은 먹고 싶다는 욕구 자체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10살 소년의 깡마른 몸은 모두의 걱정 속에서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도연 그룹 전체를 짊어져야 할 아이가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도연 그룹 외아들 도율에게는 특별한 외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지속되는 식욕 부진과 무기력함을 염려한 주치의의 권유 때문이었죠. 답답한 해운대 저택을 벗어나 바깥 공기를 쐬는 것이 심리적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가 모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은 늘 다니던 해운대의 세련된 거리 대신 부산의 오래된 심장부인 남포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율은 뒷좌석에 앉아 낯선 창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다른 사람들의 활기와 삶의 냄새가 뒤섞인 거리였습니다. 도율은 평소처럼 창문에 기대어 멍하니 거리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백화점 간판도 화려한 조명도 그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냄새는 인공적이거나 고급스러운 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투박하고 따뜻한 그리고 묘하게 정겨운 냄새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후각과 미각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도율의 코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뇌는 수많은 산의 진미를 거부해왔지만 이 낯선 달콤함 앞에서는 처음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의 출처를 찾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멈춰요. 평소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도율이 갑자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남포동 골목 어귀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율은 창문을 내리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냄새는 더욱 진해졌고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냄새, 저거 뭐예요? 도율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감각이 깨어나는 듯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죠. 김 씨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 호떡 냄새인 것 같습니다.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호떡? 도율은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재벌가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이에게 길거리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냄새였습니다. 도율의 눈은 호떡 포장마차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18살 은지가 추위와 싸우며 외할머니의 약값을 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작은 공간.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도율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먹고 싶어 하지 않던 도련님이 처음으로 제 발로 먹고 싶은 음식을 찾은 것이었으니까요. 김 씨는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구했고 잠시 후 도율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이의 발걸음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도연그룹의 외아들 도율은 흙탕물과 고단함이 뒤섞인 남포동 골목에서 운명처럼 자신을 끌어당긴 따뜻한 달콤함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와 함께 남포동 골목의 호떡 포장마차 앞에 선 10살 도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아이에게 이 낡고 소박한 공간은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도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두꺼운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채 호떡을 굽고 있는 18살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붕어빵을 팔던 수아처럼 추위에도 지치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율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씨가 대신 주문하려고 했지만 도율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살 거예요. 저 이제 계산도 할 줄 알아요. 은지는 명품 코트를 입은 어린 손님을 보고 잠시 놀랐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율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꼬마 손님, 호떡은 한 개에 1,000원이에요. 몇 개 드릴까요? 도율은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건네고 김 씨가 대신 호떡 2개를 주문했습니다. 은지는 각 구운 호떡 2개를 종이컵에 담아 도율에게 건넸습니다. 호떡은 아직 뜨거웠고 시나몬과 설탕의 달콤한 향이 더욱 진하게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도율은 호떡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사삭하는 소리와 함께 쫄깃한 반죽이 씹히고 뜨거운 설탕과 견과류소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도율의 세상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달콤함.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도율이 몇 달 동안 잃어버렸던 생명력과 위안이 가득 담긴 따뜻함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크게 떠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붉은 생기가 돌았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움, 감격, 그리고 벅찬 만족감이었습니다. 오래 묵었던 허기가 풀리듯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음식을 거부했던 도율의 몸은 이 따뜻하고 달콤한 호떡 앞에서 그 오랜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마치 굶주린 영혼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듯 그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이는 듯 했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운전기사 김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무언가를 맛있다고 표현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 아니었을까요? 도율은 호호 불어가며 호떡 1개를 단숨에 다 먹었습니다. 먹는 동안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런 도율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깡마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러웠던 아이가 자신의 호떡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그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꼬마 손님, 천천히 먹어. 따뜻할 때 먹는 거야. 은지의 따뜻한 목소리마저 도율에게는 포근한 격려처럼 들렸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도율은 남은 호떡 1개를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몸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도율의 머릿속은 온통 호떡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달콤하고 따뜻했던 순간이 그의 잃어버린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율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치의가 권유한 죽 한 그릇을 절반 가까이 비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어제 그곳 남포동의 호떡 포장마차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그 포장마차에서 보게 될 소녀의 얼굴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존재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만남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운명의 실타래임을요. 다음 날 오후 10살 도율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운전기사 김 씨가 있는 차로 달려갔습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활기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율은 어제의 그 맛, 그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달콤함은 단순한 미각의 경험이 아니라 그가 몇 달 동안 겪었던 심리적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부산 해운대 본가에서 남포동까지는 짧지 않은 거리였지만 도율은 그 거리를 일부러 내려왔습니다. 어른들에게 이끌려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움직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차는 어제와 같은 남포동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도율은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둔 돈을 움켜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붕어빵아. 호떡 2개 사드릴까요? 오늘은 혼자 갈 거예요. 저 이제 익숙해요. 도율은 씩씩하게 대답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포장마차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고소한 호떡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은지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답답했던 털모자와 두꺼운 목도리를 벗어 포장마차 한쪽에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은 채 호떡 틀을 정리하고 있었죠. 호떡 주세요. 도율의 작은 목소리에 은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또 왔구나. 꼬마 손님. 오늘은 혼자 왔네.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도율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던 모자와 목도리가 없어진 은지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도율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은 은지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뚝한 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입술까지. 도율은 집 서재에 걸려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직후 돌아가신 20살 때의 젊은 엄마 사진 말입니다. 도율의 손에서 쥐고 있던 동전이 또르르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그 말에는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동전을 줍다가 도율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진지했기에 단순한 어린아이의 실언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꼬마 손님이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은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도율은 고개를 격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도율은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지 7년 사진 속에서만 보던 그리운 얼굴이 눈앞에 나타난 충격은 10살 소년에게 감당하기 힘든 감격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은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지는 하염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도율의 눈빛에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 간절함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지는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도율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 호떡을 팔아 할머니 약값을 벌던 18살 은지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식욕을 잃은 10살 도연그룹 외아들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이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율에게 은지는 단순한 호떡 가게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 잃어버린 엄마의 따뜻함이자 그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엄마를 닮은 은지를 만난 다음 날부터 도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식탁에 앉아 주치의의 처방을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스스로 움직이고 마음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해운대 최고급 저택에 사는 도율이 남포동 포장마차를 찾는 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순례와 같았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도율은 운전기사에게 재촉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빨리요. 호떡 누나한테 가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백미러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 동안 창백했던 아이의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돌고 텅 비어있던 눈빛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율은 매일 은지의 포장마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호떡 2개를 시켜서 하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먹고 남은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천천히 아껴 먹었습니다. 도율은 은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축구한 이야기 등 소소한 일상을 제잘거렸습니다. 은지는 호떡을 굽는 중에도 귀 기울여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격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와, 우리 도율이가 축구도 잘하는구나. 누나가 만든 호떡 먹고 힘이 났나 보네. 은지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미소는 도율에게 최고의 영양제였습니다. 은지 앞에서 도율은 재벌 그룹의 외아들이 아닌 그저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10살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식욕의 회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떡 1개로 시작했지만 도율은 은지를 만나고 돌아온 저녁 식사 시간에 스스로 수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죽 1그릇의 절반, 그 다음에는 국에 만밥 1술. 비록 조금씩이었지만 확실하게 그의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팀과 가족들은 이 놀라운 변화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련님, 기적입니다. 심장 박동과 혈당 수치 모두 안정권으로 돌아섰어요. 도대체 무엇을? 도련님께서 호떡이라는 길거리 음식을 드신 후로 다른 음식에도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돈으로도 최고급 의술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부산 남포동 골목의 따뜻한 호떡 한 조각과 엄마를 닮은 소녀의 미소가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율에게 호떡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행복의 맛이자 세상과의 화해를 상징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도율은 이제 밥을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먹고 싶다는 욕구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의 근원에는 매일 만날 수 있는 은지의 따뜻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도연그룹의 후계자가 길거리 포장마차를 드나들며 생기를 되찾았다는 소식은 곧바로 그룹 회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손자의 놀라운 변화는 반가웠지만 그 이유가 정체불명의 길거리 호떡 가게 소녀라는 사실은 도경우 회장에게 커다란 의문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도연그룹 회장 도경우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국 재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귀에 외아들 도율의 극적인 변화는 가장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도율이 몇 달 동안 거부하던 식사를 스스로 하고
얼굴의 생기를 되찾았다는 사실은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해운대 저택의 최고급 식단이 아닌 남포동 길거리 호떡 포장마차 때문이라는 보고는 도경우 회장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이라니? 누가 그 아이에게 접근한 건가? 혹시 가족 문제와 얽혀 일부러 아이에게 접근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도경우 회장은 오랜 경영 경험을 통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벌가의 후계자인 도율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나 선의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비롯해 복잡하게 얽힌 가족 상속 문제 때문에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손자를 변화시킨 호떡 가게 소녀의 정체가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평범한 노점상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심어놓은 의도적인 접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결국 도경우 회장은 비서팀에게 명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었죠.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해운대에서 남포동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은지의 포장마차가 잘 보이는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도경우 회장은 두꺼운 차창 너머로 포장마차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손자가 그토록 좋아하는 호떡을 굽는 소녀를 멀리서 은밀하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며 이유를 알아보려 한다. 그의 눈빛은 매우 냉철하고 분석적이었습니다. 소녀의 행동, 손님과의 대화, 포장마차의 청결 상태 등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은지의 모습은 낡은 털모자와 목도리에 가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반죽을 뒤집는 모습은 고단해 보였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성실하고 밝았습니다. 도경우 회장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경험으로 은지가 단순히 장사치 이상의 맑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벌 회장의 이성적인 머리는 그 감정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지.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도경우 회장은 손자의 안전과 그룹의 미래를 위해 이 소녀의 배경과 의도를 철저히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은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곧 은지가 가진 가장 순수한 본성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도경우 회장의 냉철한 분석조차 잠시 멈추게 할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안에서 도연그룹 회장 도경우는 두꺼운 차창 너머로 호떡 포장마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매서운 사업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과 분석의 대상이었죠. 날씨가 다시 추워지면서 손님은 뜸해졌지만 은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겨울은 오로지 외할머니를 위한 간절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포장마차 앞에 다가왔습니다. 꽤 오래 굶은 듯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 몇 개를 꺼냈지만 호떡 한 개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걸로 호떡 하나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노인의 손에 든 몇 개의 동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호떡 3개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폐를 더하려 했지만 은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노인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사라졌습니다. 도경호 회장은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분명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아이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호떡 2개를 주문한 학생은 지갑을 열었지만 역시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어머, 돈이 모자라네. 하나만 살게요. 학생이 아쉬워하자 은지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2개 가져가. 나머지는 다음에 줘도 돼. 친구랑 나눠 먹어. 맛있게 먹고 공부 열심히 해. 도경호 회장의 냉철했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재를 따지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죠. 하지만 이 소녀는 자신에게 단 100원의 이득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순수한 선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저런 아이가 있네. 도경호 회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자의 변화가 이 소녀의 선한 마음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이성적인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불순한 의도나 악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힘든 하루를 묵묵히 버티며 자신이 가진 작은 온기를 타인에게 나누는 순수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관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은지는 홀로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할머니의 약값을 계산했습니다. 고단했지만 그녀는 내일 도유리가 찾아올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은지는 이렇게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고된 삶을 버텨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포장마차를 향해 예고 없이 들이닥칠 거대한 시련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도경호 회장이 이 소녀를 계속 지켜보고 있던 그 순간에도 운명의 그림자는 남포동 골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은지가 여느 때처럼 호떡을 굽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유리가 곧 도착할 시간이라 은지는 호떡 반죽을 더 열심히 치대고 있었죠. 그때 골목 입구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청 단속반 차량과 함께 용역 직원들이 탄 트럭이 골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단속반원들은 경고도 없이 곧바로 철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 오직 기계적인 명령 수행만이 존재했습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당장 철수하십시오. 단속반원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겨울 골목을 갈랐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들은 은지의 포장마차 천막을 걷어 올리고 의자, 간판 등 집기들을 무자비하게 트럭에 실으려 했습니다. 은지는 갑작스러운 습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생명줄이자 엄마가 남긴 꿈을 이어가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제발요. 은지는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경고 기간은 충분히 줬습니다.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트럭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이게 저희 할머니 병원비예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은지의 얼굴은 공포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빨갛게 언두 손은 트럭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용역 직원 중 한 명이 인상을 쓰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일을 방해해. 당장 비켜. 남자는 은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은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은지가 밀쳐져 땅바닥에 주저앉고 호떡 판까지 뒤엉킨다. 짧은 비명과 함께 은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하필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빗물과 뒤섞여 만들어진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은지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는 순식간에 갈색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은지의 얼굴에도 흙이 튀었습니다. 으윽! 은지는 진흙탕 속에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덜컹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호떡판을 강제로 떼어 트럭 바닥에 던져 실으며 생긴 소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했던 은지의 소중한 호떡 틀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은지는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호떡을 구워 할머니의 병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벌어주던 유일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8살 소녀의 삶의 터전은 무참히 짓밟혔고 그녀의 절망은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울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세상의 모든 절망을 혼자 짊어진 듯 부서진 호떡판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단 한 사람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도연그룹 회장 도경호였습니다. 도연그룹 회장 도경호는 검은 세단 안에서 18살 소녀 은지가 무참히 흙탕물에 밀쳐지고 그녀의 삶의 터전인 호떡 포장마차가 파괴되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냉철한 사업가였습니다. 노점상 철거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절차일 뿐이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자신이 멀리서 확인했던 소녀의 선한 마음과 오늘 눈앞에서 펼쳐지는 무자비한 폭력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경호 회장은 결국 다가가 단속을 막고 은지를 보호하듯 포장마차 철거를 중단시키며 사태를 정리한다. 도경호 회장은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차마 손자를 변화시킨 이 소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와 비서가 놀라 회장을 막으려 했지만 도경호 회장은 이미 단속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도경호 회장은 구청 단속반의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 앞에 섰습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기운이 남포동 골목을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당장 이 철거를 멈추시오. 도경호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한 위압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속반 책임자는 명품 수트를 입은 노신사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누구신데 행정 업무를 방해하십니까? 저희는 구청의 명령을. 도경호 회장은 비서를 시켜 명함을 건네게 했습니다. 비서가 건넨 명함은 도연그룹 회장, 도경호라는 단순한 이름 석자와 직함만이 적혀 있었지만 그 무게감은 현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 투자를 논의 중인 도경호여. 이 노점상은 나와 관련이 있으니 더 이상의 철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장 손을 떼고 모두 철수하시오. 책임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그룹이라는 이름은 부산시 행정에서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최고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당장 철거를 중단하겠습니다. 도경우 회장의 명령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무자비했던 용역 직원들의 손놀림이 멈췄고 그들은 당황하며 트럭에 싣던 집기들을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철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도경우 회장은 철거 현장이 정리되는 것을 확인한 후 흙탕물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은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치 보호자처럼 은지의 머리 위를 가려주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이제 괜찮습니다. 철거는 중단되었소. 은지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눈물과 흙이 뒤섞인 얼굴로 눈을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낯선 노신사를 올려다봤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구급상자와 깨끗한 수건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네, 이 아이 옷부터 갈아입게 하고 병원에 데려가 상태를 확인하도록 해. 포장마차는 깨끗이 원상복구시키고 도경우 회장은 사태를 완전히 정리한 후에야 비로소 은지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정면으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지의 뺨에 묻은 흙을 닦아주려 손을 뻗는 순간 그대로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은지를 바라본 순간 그 얼굴은 도경우 회장이 젊은 날 놓쳐버렸던 가장 아름다운 기억, 그의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그룹 회장 도경호는 흙탕물에 주저앉아 있는 은지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던 순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은 은지의 흙이 묻은 얼굴, 특히 눈매와 콧날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남포동의 싸늘한 겨울 골목은 도경우 회장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계는 40년 전 젊은 시절의 어느 따뜻했던 봄날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사랑했지만 결국 가문의 압력 때문에 놓쳐야 했던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첫사랑 서채린이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은 서채린이 18살이었을 때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맑고 깊은 눈빛과 입꼬리를 살짝 올릴 때 생기는 은은한 미소는 서채린의 젊은 시절 그 자체였습니다. 도경호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격동하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의 식욕부진으로 생기를 잃었던 손자 도유를 바라볼 때도 이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채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그 이름은 40년 동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봉인된 기억이었습니다. 도경우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 눈앞의 소녀가 서채린일 리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 은지의 얼굴에는 서채린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채린이 아이인가?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놓아버린 사랑이 이렇게 가장 고단한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낯선 눈빛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까지도 그의 기억 속 서채린의 부드러운 음성과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경호 회장은 간신히 심호흡을 하고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이 중요한 순간을 지배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지를 향한 자신의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을 단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는 예전의 냉철한 카리스마는 온데간데없고 지독한 떨림이 묻어 나왔습니다. 도연그룹 회장 도경호는 흙탕물에 주저앉았다가 간신히 일어난 소녀 은지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40년 전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첫사랑 서채린의 젊은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심장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포장마차 철거 사건이나 손자의 식욕 회복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소녀와 서채린 사이의 관계만이 중요했습니다. 도경호 회장의 입술은 떨렸고 목소리는 예전의 위험과는 거리가 먼 지독하게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 이름이 혹시 서채린이냐? 그의 질문은 너무나 사적이고 갑작스러웠습니다. 은지는 그를 도와준 은인이었기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헤아릴 수 없는 간절함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의 떨림은 은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은지는 흙이 묻은 옷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외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권위적인 노신사가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정확히 알고 물어보는 상황은 기묘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은지는 흙이 묻은 채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 짧고 조용한 긍정의 몸짓은 도경호 회장에게는 벼락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오랜 추측과 불안감이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놓쳤던 첫사랑 서채린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도경호 회장의 얼굴은 절망과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눈앞의 은지는 자신의 피가 흐르는 손녀일 수도 있다는, 혹은 적어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피와 영혼을 이은 후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지금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호떡판이 깨진 모습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수십조 원의 부를 소유하고 손자는 매일 고급 리무진을 타고 다니며 최고급 음식마저 거부하는 풍요 속에 사는데 자신이 놓친 사랑의 딸은 이토록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경호 회장의 마음속에는 40년 전의 죄책감과 지금 눈앞의 비극이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채린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내 딸마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는구나. 그의 가슴은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도연그룹 회장으로서의 위엄, 카리스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한 한 남자로서의 후회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은지의 조용한 긍정은 도연그룹 회장 도경호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를 강제로 소환하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서채린의 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도경호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권위나 체면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과 그녀의 딸을 외면하고 풍요 속에서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남포동 골목, 흙탕물이 조금 묻어있는 그 길 위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몸을 지탱하던 모든 위엄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체리나, 체리나, 내가 잘못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쉰 목소리의 후회와 통곡이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재계의 거물이 흙탕물 앞에서 무릎 꿇고 절규하는 모습은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경호 회장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이 압력에 굴복하여 서채린을 떠나보내고 그녀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지 못했던 40년 전의 비겁함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자신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때 서채린의 딸인 이 소녀가 흙탕물 위에서 생계를 위해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현재의 죄악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발치에 묻은 흙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은지의 모습은 그에게 서채린의 짓밟힌 살처럼 보였습니다. 아가씨,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죄가 많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는 꿇어앉은 채 은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흐느꼈습니다. 은지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 왜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의 눈물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비서와 운전기사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허둥지둥하며 회장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도경호 회장은 완강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도경호 회장의 이 통곡과 무릎꿇음은 은지에게도 강렬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 노신사가 자신의 어머니와 단순한 지인 이상의 매우 깊고 중요한 관계가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았던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잡은 듯한 미묘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경호 회장은 한참을 흐느낀 후에야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으로 은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아가씨,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갚지 못한 모든 것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의 말은 왠지 모르게 부성애가 담긴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단지 은인의 아버지로서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얼굴이 서채린과 너무나 닮았고 그녀가 이토록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후회와 보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도경호 회장은 이제 이 소녀의 존재가 자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적인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포동 골목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도경호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에 서린 첫사랑 서채린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서채린의 딸이라는 확인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필연임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그는 즉시 최측근 비서실장에게 극비리의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40년 전 서채린 씨의 모든 기록을 찾아내 특히 은지라는 이 아이와의 관계, 어떤 가능성도 놓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보고하게. 도경호 회장의 지시는 극도로 빠르고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연그룹의 정보력은 한국 최고였고 며칠 만에 모든 진실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사 끝에 은지가 그의 친딸임이 드러나고 조사 결과는 도경호 회장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채린이 도경호와 헤어진 후
혼자 낳아 기른 아이가 바로 은지였으며 은지의 생부가 바로 도경우 회장 자신이라는 DNA 분석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도경우 회장은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그 자리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단순한 첫사랑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자신이 40년 전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의 결실이자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서채린과 그토록 닮았던 이유, 그리고 도유리가 그녀의 호떡에 그토록 끌렸던 이유가 혈연이라는 거대한 운명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도경우 회장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경우 회장은 은지를 조용히 자신의 부산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은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도연그룹 회장의 고급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던 그 노신사는 지금 카리스마 넘치는 그룹 회장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경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은지야, 내 어머니 이름은 서채린이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나다. 은지는 결과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 호떡을 팔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자신이 한국 최고 재벌 그룹 회장의 친딸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실에 은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도경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지키지 못한 사랑과 18년 동안 외면했던 딸에 대한 모든 죄책감을 담아 은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끌어안는다. 아버지와 딸의 첫 포옹이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무참히 짓밟혔던 은지의 몸은 지금 아버지의 따뜻하고 든든한 품속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도경우 회장은 딸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의 눈물은 후회뿐만이 아닌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감격이었습니다. 내 딸,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아버지. 은지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그 단어는 그녀에게 삶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도경우 회장의 첫 번째 임무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고생한 딸의 삶을 보상하고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외할머니를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포장마차의 추위 속에서 할머니의 약값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친딸 은지를 되찾은 도연그룹 회장 도경우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은지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는 은지의 외할머니였습니다. 은지가 그토록 고단하게 호떡을 팔았던 이유, 바로 외할머니의 투병 생활 때문이었으니까요. 도경우 회장은 외할머니의 존재가 자신이 지키지 못한 서채린의 마지막 희망이자 핏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습니다. 회장의 명령은 즉각 실행되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입원해 있던 일반 병원은 순식간에 도연그룹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즉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손꼽히는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된 병실은 일반적인 VIP 병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연그룹이 후원하고 있는 이 병원의 최고 사양 프레지덴셜 스위트 병실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오직 국빈급 인사나 도연그룹의 최고위층만이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료진 구성이었습니다. 도경우 회장은 외할머니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최정예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도연그룹이 운영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중앙의료원에서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부산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주질환에 대한 전문의는 물론 영양 상태와 심리적인 안정을 책임질 전담 주치의 간호사, 영양사, 심리치료사까지 3교대로 24시간 3주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도경우 회장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더라도 상관없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외할머니의 건강을 회복시켜라. 이것이 바로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외할머니의 옆을 지키던 은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병실 창가에서 달력에 남은 날짜를 보며 병원비를 걱정해야 했었는데 이제 외할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가장 편안한 병실에서 전폭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이게 꿈이냐?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있어도 되냐? 병실 침대에 누운 외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제가 호떡 안 팔아도 돼요. 아버지가 이제 저희를 지켜주실 거예요. 은지에게 이 모든 변화는 지옥 같았던 겨울을 끝내는 천국으로의 초대와 같았습니다. 외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근심과 걱정의 그림자는 서서히 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도경우 회장은 외할머니의 이송과 전담 치료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와 후회를 갚는 첫걸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 은지와 그녀의 외할머니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인 속죄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첫사랑 서채린에게 진 빚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은지의 외할머니가 최고 사양의 병원에서 안정을 찾자 도연그룹 회장 도경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첫사랑 서채린에게 지은 죄 그리고 그로 인해 서채린의 딸 은지가 겪었던 고난을 개인적인 보상을 넘어 사회적인 속죄와 환원으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도경호 회장은 전례 없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재계를 주도하는 도연그룹 회장의 공식 발표는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도경호 회장은 그 자리에서 채림 장학재단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은지의 외할머니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도연그룹의 이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채림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발표를 시작했지만 곧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교육 기회나 꿈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도경호 회장은 장학금의 규모와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초기 설립 기금은 수백억 원에 달했으며 매년 도연그룹의 수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재단에 기부하여 지속 가능하고 거대한 장학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재단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룹의 이름이나 회장의 이름이 아닌 채림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도경호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와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제가 젊은 시절 가문의 반대로 인해 지켜주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저의 평생의 짐이자 후회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와 같은 이 사회의 불공정함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이 재단을 통해 간절했던 마음을 지켜주고자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발표를 넘어 한 재벌 회장의 공개적인 속죄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 죄를 채림 장학재단을 통해 갚아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도경호 회장의 기자회견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재벌 회장의 로맨틱하지만 슬픈 과거와 사회 환원에 대한 진심이 대중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발표를 TV로 지켜본 은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이름이 고통의 상징이 아닌 희망의 이름으로 수많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라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아버지 도경호 회장은 이제 은지에게 모든 것을 보상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호떡 포장마차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따뜻했던 호떡의 기억, 그리고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요. 도경호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 속에서 은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부산 해운대의 고급 주택에서 안정을 찾았고 외할머니는 최고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이 모든 풍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떡 포장마차에서 보낸 고단했지만 따뜻했던 시간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경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굶주림과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되어 주었던 따뜻한 음식 한 조각의 기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도경호 회장의 권유로 명문대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경영학이나 법학이 아닌 바로 식품 영양학이었습니다. 은지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면서 단순히 무엇을 먹는가가 아닌 음식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유리처럼 심리적인 문제로 식욕을 잃은 아이들 혹은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음식이 어떤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나는 힘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호떡 한 조각으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고 싶어요. 은지는 학업에 매진하는 동시에 채림 장학재단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참여를 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처럼 고급 외제차를 타거나 명품을 사는 것보다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나누는 일이 훨씬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도경호 회장은 딸의 이런 순수한 목표와 확고한 의지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딸이 서채린의 맑고 선한 영혼을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은지에게 호떡은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율과의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고 자신의 고난을 이겨낼 힘이었으며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상징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영양학과 조리학을 배우면서 은지는 자신이 만든 음식이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졸업 후 채림 장학재단을 통해
영양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급식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지의 삶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모든 사랑과 행운을 세상과 나누는 것으로 보답하려 했습니다. 은지가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며 꿈을 키워나가던 어느 날 도연그룹의 채림 장학재단은 첫 공식 봉사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재단의 첫 활동인 만큼 회장인 도경우 회장과 딸 은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장소는 부산 시내의 한 보육원이었습니다. 은지는 봉사 프로그램 중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자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히 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었으니까요. 은지는 보육원 마당에 작은 이동식 조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자세로 호떡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사용했던 낡은 호떡판 대신 도연그룹에서 특별히 제작해준 최신식 이동식 호떡 조리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손맛과 마음은 예전의 남포동 골목과 똑같았습니다. 은지는 정성껏 호떡을 구웠습니다. 따뜻한 불 위에서 호떡이 익어갈 때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보육원 마당에 가득 퍼졌습니다. 이 냄새는 낯선 재벌가의 저택에서도 딱딱한 강의실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그녀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은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과거의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도 어쩌면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간절할 것입니다. 은지는 호떡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구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조심해. 아직 뜨거워. 이거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야 해. 호떡을 받은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호호 불어가며 호떡을 베어 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도율에게 호떡을 건네던 그 순간의 따뜻한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은지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온기와 희망을 이제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삶의 목적이자 채림 장학재단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호떡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사랑과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된 지금 은지의 호떡은 물질적인 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공감의 가치를 상징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도경우 회장뿐만 아니라 도유리도 은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도유리는 이제 식욕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고 은지를 가장 좋아하는 친누나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도유리는 은지 옆에서 호떡을 받는 아이들에게 물을 건네주며 봉사를 도왔습니다. 도유리가 호떡을 먹고 활기를 찾았던 것처럼 보육원 아이들도 은지가 건넨 호떡을 먹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마무리될 무렵 은지는 도유리와 나란히 서서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흑투성이었던 남포동 소녀는 이제 밝고 희망찬 미래의 리더가 되어 자신의 동생과 같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도경우 회장의 얼굴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감돌았습니다. 자신이 놓쳤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이 다시금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니 그의 마음속에 길고 긴 후회와 죄책감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 마당 한쪽에서 도연그룹 회장 도경호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18살 은지는
호떡 조리대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10살 도율은 누나 옆에서 보육원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무리 속에서 가장 밝고 건강하게 웃는 두 남매의 모습은 도경우 회장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풍경이었습니다. 도경우 회장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재계의 거물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두 아이를 가진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도경우 회장에게 가족이란 늘 무겁고 복잡한 책임과 상속 분쟁의 대명사였습니다. 도율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재산과 권력만을 탐하며 그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도율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식욕을 잃었었죠. 하지만 은지의 등장으로 그 모든 차가운 방정식이 깨졌습니다. 은지는 재산을 탐내지 않았고 오직 진심과 사랑만을 가져왔습니다. 도율은 은지를 만난 후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핏줄이 섞인 친누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도율은 은지에게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한 그림자를 느끼며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은지의 존재는 도율에게 심리적 안정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선물했습니다. 도경우 회장은 두 아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웃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보이지 않는 핏줄의 끈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부보다 이 아이들의 웃음이 훨씬 더 값진 것이었구나. 도경우 회장은 속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오랜 고독과 후회가 이 두 아이의 웃음 속에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도경우 회장의 인생은 첫사랑 서채린을 놓쳤던 순간부터 그리고 그녀의 딸 은지를 발견하고 그녀의 비참한 삶을 목격했던 순간까지 길고 긴 겨울과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고독으로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은 은지가 가져온 따뜻한 호떡의 온기로 인해 비로소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외할머니는 편안한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도율은 건강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경우 회장은 두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과 후회의 겨울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따뜻하고 희망찬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은지와 도율이 함께 웃는 모습은 그 봄날의 가장 눈부신 햇살이었습니다. 도경우 회장은 천천히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두 아이에게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 것입니다. 그리고 은지가 시작한 체림 장학재단을 통해 자신이 놓쳤던 사랑과 빚을 세상에 영원히 갚아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호떡의 기적 이야기가 길고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흙탕물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소녀의 따뜻한 마음이 기적적인 가족의 사랑을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독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운명적인 재회와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느낀 감동이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되세요.